신동아에서 나온 논평인데,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국가를 타락시키는 일이다,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정신의 훼손에 대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찾은 것은, 소개드리는 것은 절대 민주당을 불편하게 해드릴 생각이 아니라 박수민 국회의원이 생각한 의식의 훼손, 정신의 훼손, 이러한 관찰과 걱정이 박수민만의 걱정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추론에서 저는 기사를 찾았고, 기사들과 연구보고서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경제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정신과 의지와 책임의 힘을 믿는 죄송합니다. 언론과 분석이 있다 하는 점을 같이 설명드리고자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 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처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성사된 자리인 만큼 이 대표는 할 말이 많았다. 여러 의제를 동시에 쏟아냈는데 그 가운데서도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절대 빼놓지 않았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1월 감사원이 공개한 경기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는 받은 충전금을 자사 계좌로 보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각종 회사채 투자 등에 사용됐다. 이 대표가 왜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는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지 집착하는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목은 본 의원은 이것을 무조건 전파하거나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확인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감사원이 지역화폐라고 해서 코나와이라는 회사를 무조건 감사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논점과 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 전에 지역화폐에 많은 국고와 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스크린할 배경적 정황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점검과 스크린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정파적 정쟁으로 번지는 것, 이것은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업과 투자 현장에서 제가 겪어온 현장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저는 12년 전에 정부의 일을 벗어나서 휴직을 하면서 동시에 런던으로 갔고 사업가와 투자가의 길도 걸어왔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일하고 미국, 중동, 남미까지 출장을 다니면서 겪었던 일화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정치적 정쟁이 심해서 그것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까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벌어진 일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벌어졌고 특검이 투입됐고 적폐청산이라는 구호가 불타올랐습니다. 촛불혁명이라는 구호도 불타올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기업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정부에서 있었을 때 사정정국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또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예단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칙과 룰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드는 지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13조 원 25만 원의 상품권을 뿌리던, 복지 지출을 하던,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하던 그 재원은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나옵니다. 종업원들의 임금도 기업에서 나오고 그 임금이 소비돼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질 것이며 거기서 법인세가 나오고 그 소비들이 이루어져서 부가가치세가 거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부가 부동산에 투자돼서 팔릴 때 양도소득세가 거치고 주식에 투자될 때 주식거래세가 거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문제가 있으면 체크를 해야 되지만 위축이 아닌 촉진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난 5년, 지난 10년,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격려하는 방향이었는지, 정치적 정쟁과 투쟁 속에서 기업활동에 불똥을 튀게 했던 것인지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 진출하면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극화였고 두 번째 질문은 기업활동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13조 원을 25만 원 상품권으로 국민들에게 뿌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13조 원은 누가 어떻게 갚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일을 하셔서 기업활동을 해서 수출을 해서 갚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촉진과 확장, 순기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세금의 설계, 그리고 정치적 역정 속에서 벌어지는 수사, 감사, 이런 것들이 균형의 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저도 아직 정확한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싶지만 제가 민간에서 일하다 들어온 저의 체감으로는 분명히 점검되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역화폐를 다루는 코나아이를 감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편안하게 다뤄질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지방정부 예산을 잘못 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정금을 회사채 사는 데 썼다. 이것도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티몬 충정금이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맡겨놓은 충정금이 마음대로 쓰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소비자들의 충정금이 잘못 사용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2, 3년 전서부터 들어왔고 저는 당국에 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방치되었고 사건은 터졌습니다.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터진 이후에 그 기업이 어떤 도덕적 해이를 했고 정치 스캔들과 연결되는지 추적하고 파헤치고 확장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막아야 할 일을 먼저 막지 못하고 터진 이후에 수사와 감사로 막는 것, 부풀리고 촉발시키는 것, 확장시키는 것, 저는 이것이 옳은 접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들이 막아지기 위해서는 저희는 저희의 결정에 대해서 가장 우선 신중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 이것이 도덕적 해이가 없을지, 감사원 감사를 초청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초청할 것이라면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저희는 미리 충분히 추론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코나아이가 됐던 누구든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미리 공개하고 투명하게 먼저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러한 생각 속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고 무조건 이것을 부풀리거나 이것을 확장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의 지역화폐 예산들이 충실히 성실히 잘 설계돼서 기업들에게 전달됐는지 이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근본 토론을 위해서 제가 짚어보니 지역화폐를 위해서 나가는 수수료, 기업들의 수익은 작지는 않았습니다. 그 금액만 합쳐도 몇백억 원 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한참 붐을 이룰 때는 조 단위 금액이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경제관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업이 성장하려면 버블이 필요하다. 버블이 끼지 않고서 산업이 성장한 사례는 없으니 일정한 버블은 허용하는 것이 산업 진흥의 레시피다. 이것은 제가 배운 것이고 제가 경험한 것이고 제가 겪은 산업 진흥의 레시피입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노력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노력해서 버블을 막고 투명성을 강화해야지 불필요한 감사나 수사가 없어질 것이며 그것이 정치 스캔들화돼서 저희의 정쟁을 가속화시키고 가열시키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기본 원칙을 일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걱정은 분명히 전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쟁 속에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이며 동시에 저희가 더 선제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재정 지출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균형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학적 관점, 아니 상식을 놓고 볼 때 이 대표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국민이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물가에 시달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초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6년속 동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른바 금리 역전 상태다. 얼마 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고 5월 8일 기준 1,360원대를 오가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의 큰 부분은 바로 이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한다. 달러의 가격이 비싸졌다.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 경제 구조상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다양한 명목의 지원금이 뿌려진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한마디로 요약해보자. 달러가 비싸지면 한국 돈이 너무 싸졌다. 한국 돈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다수 한국인은 같은 액수의 돈으로 적은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물가의 본질이다. 이 시점에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수중에 25만 원이라는 꽁돈이 생기니 기분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시중에 더 많은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므로 한국 돈의 가치는 더욱 낮아진다. 이는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달러 값은 더 비싸진다. 고환율로 인해 물가 상승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언발에 오줌을 누면 그 오줌이 얼어서 동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 부분은 이 언론인께서 상당히 공들여서 분석을 했음은 느껴집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는데 Impossible Trinity라는 국제화폐
금융의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를 다 달성하면 좋은데 달성할 수가 없다는 이론이고, 그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시장에 이미 경험된 원칙입니다. 자본의 이동성, 고정환율제, 독자적인 금융정책, 이 세 가지는 고정환율제도 하고 싶고 자본도 이동시키고 싶고 자유롭게, 그리고 금리도 스스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갖고 싶고, 이것이 금융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임파서블 트리니티의 법칙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자유시장경제 국가는 가장 먼저 자본의 이동성을 개방해야 합니다. 저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며 동시에 저희의 자본이 이제 투자돼야 되는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은 먼저 국가적인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포기하고 미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빨리 고쳐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국민연금도 미국에 투자하고 수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본의 개방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1998년 외환위기 때 큰 고초를 겪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이렇게 자유롭게 유출입이 될 때 어떠한 제도가 필요할까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면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가 있습니다. 고정환율제가 있으면 달러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고 줄어들게 됩니다.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를 사고 팔 때마다 달러를 완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환율제에 의한 외환 보유고 보유는 열심히 노력해서 쌓으면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970년대 브레튼 우드 체제 붕괴라는 얘기를 접해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는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에 케인즈가 제안을 해서 미국에서 재무장관이 결정한 국제통화체제입니다. 즉 케인즈는 새로운 국제통화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영국 파운드의 주권이 끝났기 때문에 뉴트럴한 공통의 중립적인 국제통화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이제 파운드의 역할을 달러가 대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대신에 달러를 금의 가치에 연동시켰습니다. 금본위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금이 미국 중앙은행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마법의 승수효과 이론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미국 제품이 팔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틈에 치열하게 산업을 키우고 물건을 만들고 수출을 노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를 잊고 일어나고자 했던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와 독일의 BMW가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GM을 누르고 미국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970년대 포드 노동자들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로 일본 자동차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퍼포먼스가 일본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마법의 승수효과가 가져오는 취약점과 간과할 점에 대해서 1970년대 사례가 이미 있다고 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제품, 미국 제품이 팔리고 미국 제품이 안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치러야 될 대가는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는데 달러의 가치가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중동에서는 오펙이 석유를 자원 무기화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미국 제품은 안 팔리고 달러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달러 태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당시에 미국은 손을 들고 선언을 합니다. 금 태환 중지 선언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저희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1998년 저희는 금 대신 외환보유고가 있었지만 고정환율제 속에서 원화는 불신받았고 달러가 유출되었고 외환보유고는 신속하게 고갈이 돼서 바닥을 향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외환보유고는 금이었고 1998년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달러였습니다. 그 차이는 있었지만 고정환율제 속에서 외환보유고를 지킬 수 없었다는 도식은 명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브레튼 우주의 체제의 붕괴라고 했지만 그것은 지금 정확히 평가해서 미국의 파산이었습니다. 그 미국의 파산이 일어난 배경이 재정 지출로 승수를 일으키면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마법의 승수 이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에서 그 마법의 승수 이론이 1930년대 대공황에서는 미국에게 돌파구를 제공했었다는 점도 분명히 균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 30년, 50년간 반복되어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미국이 금태환 중지를 선언하는 파산의 시점에 이르렀다는 진실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파산의 순간이 미국이 선택한 것은 경제활동의 활력을 회복하는 감세정책과 신자유주의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속에서 탄생한 사람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골드만삭스, 코카콜라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아까 민주당 의원들께서 질문 주셨듯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또 가져온 것이 아니냐, 그 지적도 수용합니다. 놓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아픔을 딛고 미국은 또다시 다음 단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AI, 챗GPT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은 흉년이 왔다고 농사를 포기하진 않는 것입니다. 풍년이 왔으면 농사를 짓고 흉년이 오면 밭을 떠납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저희는 시장 경제를 지켜야 하고 흉년이 오던 위기가 오던 그것을 갖춰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전달한 불은 인류를 구했고 인류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을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화마에 휩싸이고 화재에 휩싸이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는 자본의 통제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이 없으면 저희는 죽습니다. 저희를 보호할 수 없고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을 통제하지 못하면 저희는 화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덕션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화재를 통제하는 인류는 이제 불꽃이 없는 인덕션을 통해서 찌개를 끓이고 밥을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걸어가는 저희들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냐, 제가 국회에 출입하시는 언론인들께 실험성 질문을 좀 드려보았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시장 경제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진 것 같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상했던 바대로 시장 경제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강남을에 출마하면서 강남을에서 저와 함께 뛰었던 30, 40대 젊은 분들께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당신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확신을 하느냐? 자신감이 있느냐? 저는 자신감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작 발언에서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떠나서 새로운 체제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흉년이 왔다고 밭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흉년이 오면 풍년을 준비해야 되고 흉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풍년에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Winter is coming이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흉년은 항상 오고 경제 위기는 항상 옵니다. 저희 마음속에 자유의지가 사라지고 동시에 그 자유의지 이면에 있는 쏠림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희는 이것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덕션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안전한 자본의 순환, 더 건강한 자본의 순환, 저희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건강한 자본의 순환, 그 안전한 자본의 순환 중에 25만 원, 13조 원 살포는 들어있는 것입니까? 본의어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밭을 떠날 수 없고 시장 경제를 가꿔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고 한국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코로나 경제위기는 98년 외환위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성장한 것입니다. 정치인 박수민도 한국은행의 고독한 결정을 존중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정도는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정도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영국과 미국과 독일의 국회를 넘어설 수 있는 품질의 토론이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반드시 국민들에게 효과와 효능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시대를 다시 열어야 된다고 선언드리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25년입니다. 저희는 그 위기에 너무 놀라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2008년 위기와 이 코로나 위기에 너무 놀라서 주기적으로 찾아온 10년 만에 흉년에 놀라서 저희는 저희의 밭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밭을 떠나 새로운 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체제에서 살게 하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저는 상상력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책임감을 발휘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인성도 갖추고 척성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속에서 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산주의는 꺼낼 필요도 없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논의하는 이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가까운 것입니까? 사회주의에 가까운 것입니까? 저는 이 지점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 사회주의란 공산주의와 달리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사회의 공공선이라는 목적 속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대한 제도의 개입이 많고 정부의 개입이 많은 체제이다. 즉 그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의지는 꺾이고 경제는 발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보고 사회주의 속에서 살라고 얘기할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이 자유시장 경제를 더 안전하고 더 선진적으로 만들어서 흉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체제, 경제 위기를 계속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체제, 저는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설파드리고 토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25만 원, 13조 원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3조 원의 부채만 남길 거고 선거의 후유증만 남깁니다. 용기 있는 정치인은 걷어들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많이 반성하겠다고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 시장 경제의 효과가 경쟁의 과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도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 고민의 약속을 이미 실행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노동소득, 이전소득을 넘어서 자본소득을 어떻게 더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지점에 전체적인 솔루션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첫 단추의 해법이 상속세 개혁이고 배당세 분리과세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재위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이미 국민의힘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민주당 의원님들 앞에서도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부자의 세금을 깎아줘서 득표를 할 수 있고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게 아둔한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저도 강남구에서 출마했지만 제 지역구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당선됐던 경력이 있는 곳입니다. 강남 중에서는 치열함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짧은 선거 생활이지만 배웠습니다. 표가 어디에 있는지 배웠습니다. 부자들의 표는 몇 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자본순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 가치를 안 올리는 많은 주식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희가 동업을 하는데 동업자끼리 뜻이 안 맞으면 기업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동업은 기업가와 개인 투자자와 국민연금의 합작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지배구조, 지분구조를 분석하시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 국민의 자금,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자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지분밖에 안 되는데 오너라고 행세하고 핍박하는 대주주 지분이 있습니다. 이 3자의 지배구조가 합작이 돼서 동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가 앞으로 가려면 이 2인 3각, 3인 4각의 경기가 제대로 펼쳐지려면 서로 가는 방향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일치되어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창업자, 경영진, 대주주 가문은 지분을 상속하면 상속세로 과중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 상속세의 단두대를 앞에 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성실하고 담대한 기업가를 제가 만나질 잘 못했습니다. 모든 제도는 평균인의 마음에서 짜는 것입니다. 소액 투자자와 국민연금은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해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데 한쪽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싫고 한쪽은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그것이 합작의 구조인데 기업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출발점의 단추가 상속세임을 누차에 걸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주주에게 잘 보여서 국회의원을 계속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도 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압니다. 저는 그 표를 쫓는 것입니다. 대주주의 표를 쫓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표를 쫓고자 합니다. 자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반드시 국민들의 도움이 되고 20, 30, 40 세대의 삶에 효능감을 줄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뛰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거쳐야 되는 토론입니다. 저는 이런 토론을 시작하면서 매일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성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끄덕이는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이미 깊은 공감을 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확산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립니다. 다 맞다고 생각하고 끄덕이는데 이 생각의 확산은 왜 느린 것인지요? 그것은 이 생각이 아닌 반대의 생각을 저희가 오랜 시간 해왔던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가장 위험한 관성은 생각의 관성입니다. 물체의 관성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관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생각의 관성은 가공할 속도와 경향성으로 계속됩니다. 저희는 미래가 아닌 추억에 지배당하곤 합니다. 다가올 일에 대한 결정보다는 과거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결정에 의존하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싸우는 곳은 관성입니다.
생각의 관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옳은 생각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추억의 관성을 끊어내야 됩니다. 동시에 그 끊어낸 공간 속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팩트의 요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지나가는 사람도 옳은 얘기를 하면 들어야 합니다. 그 생각의 팩트들을 모아놓고 과거의 추억을 견제하면서 저희는 미래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에게 더 좋은 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창업자 지배주주와 국민연금과 소액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된다는 추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추론을 계속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론은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토론을 지켜보실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의 관성에 저는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체의 관성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멈출 수 있습니다. 생각의 관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지나갔던 일들보다 벌어질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치열하게 대결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추억에 기반한 것입니까? 다가올 미래에 기반한 전략입니까? 저는 아직 답을 다 모르지만 저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은 지금 시대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출원입니까? 아니면 지난 선거에서 저희가 과열 속에 터뜨린 공약입니까? 저는 이것에 질문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스스로 민주당 1호 법안이라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객관의 분석과 토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은 13조 원을 푼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현재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지하지 않는 저의 추론입니다. 다만 13조 원을 썼을 때 부분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25만 원이든 13조 원이든 자금이 이전되면 저희들은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소비를 못했던 것, 미루어두었던 것, 아니면 가보지 못했던 핫플레이스를 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경계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 되는 곳은 쓰지 못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설계하셨겠구나. 저는 그렇게 추론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추론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뭔가 타겟팅을 해 들어갈 것이면 지금 제일 약한 고리를 직접 분석해서 타겟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그 타겟팅의 지점도 벌써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닙니까? 저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융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서 융자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금은 고금리 상황에서 비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었어야 하는 것을 융자금을 주었는데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신속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직접 타겟팅하는 것이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는 것보다는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다면, 그 생각이 토론할 가치가 있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숙고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조 원, 25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갚는 일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이 되고 확신이 들면 반대할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확신도 없고 설득도 없고 진행되는 일에 어떻게 버튼을 누르겠습니까? 이어서 논의될 부분에
조금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환율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율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금 금리를 낮추게 되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 금리 차이를 향해서 한국 채권에 투자했던 자금, 주식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미국 채권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돈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미국 쪽으로 자금이 향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낮아집니다. 즉 환율이 더 오르게 됩니다. 지금 1,400원대 환율만 해도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섣불리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풀릴 수 있을 뿐더러 그 금리 차이 속에서 환율이 더 오릅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또 오릅니다. 이것이 제가 디테일하게 논의할 시간조차 아직 없었지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을 고독한 결단, 책임의 결정 속에 두고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분석드린 언론은 환율에 대해서 캐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자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의 설명을 드렸습니다.